언제부터인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끝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의 발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우주의 구멍 속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하와이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라이언 키넌, 에이미 바거, 레녹스 카우이는 우리 주변 3만 5천 개 은하의 분포를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결과와 마주했죠. 수십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은하 지도를 만들어 보니 지구 근처의 은하 밀도가 우주 평균보다 무려 20%나 작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은 발견자들의 이름을 따서 KBC 공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름이 약 20억 광년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다른 어떤 구조보다도 훨씬 큽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충분히 멀리 확대해서 보면 우주는 거의 균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서 물질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이처럼 크고 비어있는 공허가 나타날 가능성은 1000분의 1보다도 작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평균 밀도로부터 10시그마나 벗어난 편차라고 계산했어요.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발견의 의미는 즉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이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측정에 편견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망원경을 먼 초신성에 대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 우주 팽창 속도인지 아니면 왜곡된 지역적 버전인지 의문스러워졌습니다. 공허 가설은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허블 장력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어요. 수년간 과학자들은 고대 우주를 관측하느냐, 근처 우주를 관측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팽창률을 측정해 왔습니다. 수치가 9%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위기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두 측정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데 이론적으로는 같은 답이 나와야 하거든요. 만약 지구가 거대하고 밀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해 있다면 공허를 둘러싼 밀도가 높은 물질의 중력이 그 안에 있는 은하를 바깥쪽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특이하다면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공허는 실제로 비어있지 않으며 이름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 외로운 은하들 사이에는 주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수소가스 조각들로 이루어진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밀도가 너무 낮아서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체를 하나로 묶을 만큼의 질량이 없다면 구조 형성은 본질적으로 멈춰버려요. 새로운 은하단이 형성될 수 없고 풍부한 초은하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허함은 공허함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공허함은 물리학 자체의 파장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중력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기본 힘으로 행성이나 별과 같이 엄청난 질량이 있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은하가 가득한 고밀도 지역에서는 중력이 암흑에너지와 싸워서 그 지역의 팽창을 늦춥니다. 하지만 공허 속에서는 중력이 그 끌어당기는 힘을 잃어버려요. 암흑에너지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공허는 우주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빨리 확장되며 거품처럼 자라면서 경계를 바깥쪽으로 넓혀가고 주변의 은하 필라멘트는 벽 역할을 하게 되어요. 이렇게 자기 강화적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공극이 더 많이 확장될수록 더 비어있게 되며 이로 인해 더욱 빠른 확장이 가능해지거든요. 과학자들은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영역의 은하에 비해 공허 가장자리 근처의 은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측정한 결과 공허한 은하들이 우주의 팽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무언가가 그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 무언가는 공허 바깥에 있는 모든 물질의 중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공허함을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력은 산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지만 우리가 지형이 아닌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으로 인해 은하계는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효과는 측정 가능하고 중요하며 우리 은하는 국부적인 공허로부터 시속 60만 마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중력적 불균형으로 인해 공허의 내부는 물리학에 있어 이상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빛이 이곳을 통과하며 일반 공간을 통과하는 빛보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죠. 이는 관찰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데 천문학자들이 빅뱅의 희미한 잔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연구할 때 공동을 통과하는 빛이 약간 더 차갑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공허 속의 중력이 감소하면 중력적 적색 편의가 줄어들어 초기 우주의 온도 지도에서 차가운 지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차가운 지점들은 오늘날 우리가 큰 공동을 관찰하는 곳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정렬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물리학의 결과입니다. 공허함을 비어있게 만드는 요인을 이해하면 공허함이 우주론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흥미로운 은하단 사이에 지루한 빈 공간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가 지배적이고 중력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물질이 공급과 밀도 영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연구하는 실험실이에요. 우리 주변의 KBC 공허함이 우리의 우주적 전형성에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희귀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낮은 밀도 환경을 연구하기에 딱 맞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런 공백을 담고 있는 구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하며 우주는 고르게 분포된 은하로 이루어진 매끄러운 수프가 아니라 밀도가 높은 물질이 거대한 속이 빈 주머니를 둘러싸는 벽과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스위스 치즈와 비슷해요. 이 거품과 같은 건축물을 우주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연에서 가장 큰 구조물을 나타냅니다. 은하단은 여러 개의 필라멘트가 만나는 교차점에 집중되어 강렬한 물질 밀도의 노드를 형성하며 이 노드들은 수백만 개의 은하가 비교적 가깝게 모여 있어서 밝게 빛나죠. 그들 사이로는 은하군의 긴 사슬인 필메멘트가 뻗어 있으며 그 길이는 수억 광년에 달하고 이런 필라멘트는 은하가 평균보다 높은 농도로 모이는 벽, 즉 거대한 판을 형성해요. 필라멘트와 벽 사이에는 공극이 있어서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지만 질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사진으로 찍고 은하수를 세었지만 진정한 3차원 배열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어요. 거리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은하들이 실제로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을 수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은하의 적색 편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하면서야 우주의 그물이 드러났습니다. 적색 편의 탐사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빛이 붉은 파장 쪽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측정하여 각 은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분포가 초점에 들어왔으며 우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주요 공동 발견은 1978년에 두 개의 독립적인 팀이 대규모의 저밀도 영역을 발견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더 깊은 우주로의 매핑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 많은 조사가 이어졌고 점점 더 복잡한 웹이 드러났어요. 2000년에 시작된 슬론 디지털 하늘 조사는 수십억 광년에 걸친 놀라운 3차원 지도를 만들어냈으며 이 지도는 우주의 그물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필라멘트는 혈관처럼 꼬이고 갈라져요. 공동은 어두운 거품처럼 보이며 때로는 지름이 5억 광년에 달하기도 하고 가장 큰 구조물로는 길이가 약 15억 광년인 필라멘트인 슬론 그레이트 월이 있습니다. 은하는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거미줄 자체가 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표시하는 은하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우주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답은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 직후에는 물질이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으며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분의 1초 동안의 양자 변동으로 인해 밀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어요. 일부 지역은 평균보다 약간 더 조밀하고 다른 지역은 약간 덜 조밀했는데 이런 차이는 10만 분의 1 정도로 미미했지만 중력은 아주 작은 이점도 증폭시킵니다. 밀도가 높은 영역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여 더욱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밀도가 낮은 지역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잃어 텅 비어버렸어요. 수억 년에 걸쳐 이 과정은 눈덩이처럼 커졌으며 작은 덩어리가 더 큰 덩어리로 합쳐지고 더 큰 덩어리가 합쳐져 은하단을 이루고 은하단이 모여 필라멘트를 이루었죠. 그 사이 밀도가 낮은 영역은 공허 속으로 확장되었으며 우주의 그물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작용하는 중력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초기의 파장을 현존하는 가장 웅장한 건축물로 바꿔놓았어요. 오늘날 공극은 전체 공간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필라멘트와 클러스터는 나머지 10%를 구성하지만 대부분의 질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불균형이 우주의 특성을 정의하며 우리는 은하계로 가득 찬 우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물질이 집중된 공허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겁니다. KBC 공허는 이 거품 속의 거품 중 하나일 뿐이지만 우연히도 그것은 우리의 거품이며 그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우주를 해석하는 방법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은하수는 KBC 공허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중요할 만큼 가깝습니다. 측정에 따르면 우리 은하는 공허의 실제 중심에서 2억 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엄청난 거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공허함은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10억 광년이나 뻗어 있어서 우리의 오프셋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공허함의 낮은 밀도 환경에 둘러싸인 저밀도 영역에 잘 앉아 있으며 이 위치는 무작위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론에 대해 하는 모든 관찰과 내리는 모든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은하는 약 80개의 은하로 구성된 국부 은하군에 속하며 여기에는 우리 이웃의 거대 은하인 안드로메다도 포함되어요. 국부 은하군 자체는 라니나케아 초은하단 내에 위치하는데 이 초은하단은 약 10만 개의 은하가 5억 2천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라니아케아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지만 이 초은하단조차도 KBC 공허 속에 존재합니다. 10만 개의 은하가 포함된 구조가 여전히 밀도가 낮은 영역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공허함은 너무 광대해서 초은하단 전체를 삼켜도 여전히 공간이 남을 정도입니다. 라니아케아는 공허한 공간에 흩어져 있는 희소한 물질 집단의 일부를 형성하며 척박한 공간에서 이런 물질이 밀집된 곳은 드물어요. 국소 그룹은 또한 근처의 또 다른 공동인 곡소 공동의 영향을 받는데 이 공동은 더 큰 KBC 공동과는 별개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공백은 약 2억 광년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우리 위치와 인접해 있어서 우리 은하는 저 멀리 있는 밀도가 높은 영역의 중력에 의해 시속 60만 마일의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주 전체의 확장과는 별개로 특이한 속도로 공간 자체의 늘어남이 아니라 국부적인 중력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속도는 확장 신호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하기 때문에 실제 확장 속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며 천문학자들은 이런 지역적 효과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공허 내부에서는 이런 효과가 증폭되고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공허의 영향력은 더욱 멀리까지 뻗어나가며 과학자들이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의 움직임을 측정했을 때 표준 우주론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전체 영역이 원래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으며 공허의 중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관된 패턴으로 흐르고 있어요. KBC 공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속도장을 생성합니다.
은하계는 그저 텅 빈 공간에 앉아 우주와 함께 수동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적 지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공허의 가장자리 너머의 더 조밀한 구조를 향해 밀도가 낮은 방향으로 가속해요. 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국부적 영역은 표준 모형이 가정하는 고요하고 균일한 우주보다 더 역동적이고 특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허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 은하에서 온 빛은 공허 속을 지나 우리 망원경으로 도달하며 그 빛은 밀도가 높은 영역을 통과하는 빛보다 중력적 상호작용을 덜 받습니다. 감소된 중력은 빛의 파장과 에너지에 미묘한 효과를 만들어내죠. 게다가 공허 그 자체는 우리가 관찰하는 물질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공허함 속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방향에서 더 조밀한 물질의 껍질이 보이고 그 껍질 너머로 우주는 보다 전형적인 밀도로 돌아가죠. 이로 인해 관찰 편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무작위 위치를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특징 중 하나의 내부를 샘플링하고 있어요. 공허함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측정치가 실제로 얼마나 일반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의 팽창 속도에 관해 들어본 모든 측정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호를 왜곡하는 우주의 구멍 내부에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천문학자들이 허블 상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때 드러납니다. 허블 상수는 공간이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예요. 한 가지 방법은 우주의 나이가 불과 38년이었을 때의 고대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빛은 초기 우주의 밀도와 팽창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우주론적 모델에 입력하고 오늘날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답은 메가파섹당 약 77km/콘드로 나와요. 두 번째 방법은 밝기가 알려진 근처의 천체, 특히 에아형 초신성과 세페이드 변광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천체들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볼 때의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를 비교하여 거리를 계산하며 거리 측정과 적색 편의 측정을 결합하면 팽창률을 직접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적 방법은 메가파섹당 약 73km/콘크의 더 높은 숫자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며 차이는 9%인데 두 측정 모두 오차 한계가 매우 작아 매우 정확해요. 우주론이 맞다면 둘 다 같은 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일치는 허블 장력이며 통계적 유의성이 5시그마에 도달했어요. 즉 무작위 변화일 가능성은 100만 분의 1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KBC 공백은 이런 숫자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 설명하며 우리가 근처의 초신성을 이용해 팽창률을 측정할 때 우리는 공허 속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의 낮은 밀도는 팽창을 방해하는 중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허 바깥의 밀도가 높은 영역의 물질은 중력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은하를 끌어당겨 바깥쪽으로 더 빠른 속도를 더해요. 은하들은 일반적인 지역보다 더 빨리 멀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허블 상수 측정값이 늘어나죠. 우리는 우주의 실제 팽창 속도를 측정하고 있지 않고 팽창 속도와 공동의 독특한 속도장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효과는 관찰된 긴장감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설명할 만큼 충분히 크며 과학자들이 KBC의 크기와 깊이에 해당하는 공허가 지역적 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델링했을 때 관측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 겉보기 팽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 공허함이 우리의 지역적 측정을 설명한다면 그 측정과 측정은 우리의 위치에 의해 체계적으로 편향될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에 반대하는데 이는 지구가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가정인 우주론적 원리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충분히 큰 규모로 평균을 내면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주는 거의 동일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측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초공허 속에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생각과 모순되는 듯합니다. 과학은 점차 인간을 특별한 우주적 위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이 아니며 은하계는 어떤 것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껏 관찰된 것 중 가장 큰 공허함 중 하나에 살고 있다고 믿어야 하며 통계적 불가능성은 많은 연구자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공허함이 존재하고 우리의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으며 공허의 효과는 관찰 결과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주는 실제로 팽창 속도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주론에 발생하는 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허블 장력은 단순히 두 측정값 사이의 불편한 불일치가 아니라 우주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주론은 람다 냉암 흑물질 또는 표준 우주론 모형이라 불리는 틀에 근거하는데 이 모델은 다양한 출처의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은 다양한 맥락에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합의 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허블 장력은 이 틀에서 무엇인가가 빠져 있거나 잘못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모델의 예측이 또 시그마 수준에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학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긴장감이 중요한 이유는 팽창 속도가 우주 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현재의 크기에 도달하게 되어 우주가 더 젊어져요. 현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지만 더 높은 지역적 측정값이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다면 우주의 나이는 불과 127억 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별의 진화 모델에 근거하여 130억 년 된 것으로 보이는 구상성단의 별을 관찰하거든요. 이 별들은 우주 자체보다 오래되었을 텐데 그건 불가능하며 별의 나이에 대한 우리의 측정 방식이 틀렸거나 별의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틀렸거나 더 높은 허블 상수가 초기 우주에 적용되지 않는 것 중 하나예요. 이 중 어느 것도 편안하지 않으며 이런 긴장감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함량의 약 68%를 차지하지만 그 속성은 팽창 속도에 민감하게 의존해요. 만약 팽창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면 암흑 에너지의 행동은 현재 모델이 가정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혁명적인 일이 될 거예요. 다른 이들은 초기 우주에 새로운 물리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안된 모든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며 허블 장력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십 가지의 대안적 설명이 제시되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측정 자체에 간과된 미묘한 체계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도 은하 사이의 먼지가 초신성의 발길을 예상보다 더 어둡게 만들어 초신성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팽창 속도를 부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페이드 변광성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여 거리 지표로 사용하는 데에 편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측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설명은 계속해서 시험을 거쳐 배제되고 있어요. 측정값이 정확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어쩌면 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주적 규모에서 약간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는 팽창에 대한 예측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른 모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이어지며 공허 가설은 기본적인 물리학에 대한 수정을 덜 필요로 하는 더 깔끔한 솔루션을 제공해요. 이는 우리가 특이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의 지역적 측정치가 보편적인 속성을 반영하기보다는 그 점을 반영한다는 것을 간단히 나타냅니다. 이런 설명은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새로운 입자를 발명하거나 중력을 바꾸는 것보다 가정이 덜 필요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극 가설은 다른 관찰 결과도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어 공극 가설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허에서 나오는 유출 속도는 팽창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은하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런 대량 흐름의 측정 결과는 공극 예측과 일치하며 가설은 확인되고 있는 검증 가능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론자가 공허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은 KBC만큼 큰 공백이라도 긴장을 완전히 설명하기에 충분히 큰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큰 초거대 공동은 드물어야 하며 허블 상수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개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초거대 공동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해요. 어쩌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이것이 허블 긴장감이 계속해서 위기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KBC 공백은 우주론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확률을 무시합니다. 표준 우주론은 초기 밀도 변동의 중력 붕괴를 통해 구조가 형성된다고 예측하며, 구조물이 더 크고 깊을수록 그 구조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수천만 광년 크기의 작은 공극은 흔한데, 이는 공통적인 작은 변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며,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지는 거대한 공동은 덜 일반적이고, KBC 공허는 20억 광년 너비이고 밀도는 20% 부족합니다. 람다 콜드 암흑물질 모델을 사용하여 구조 형성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도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연구자들이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된 우주를 실행하고 KBC 우주만큼 크고 깊은 우주를 찾았을 때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공허함이 존재할 통계적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했어요. 한 분석에 따르면 KBC의 크기와 깊이에 해당하는 공극은 예상 밀도에서 10시그마 편차를 나타낸다고 해요. 통계에서 5시그마 결과는 무작위일 확률이 100만 분의 1 미만임을 의미하며, 10시그마 결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 공허함을 단 하나라도 찾으려면 수조 개의 우주적 부피를 관찰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하나에 살고 있어요. 이는 사소한 통계적 이상현상이 아니라 관찰이나 모델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엄청난 위험 신호예요. 관찰 결과가 정확하다면 여러 독립적인 연구에서도 정확하다고 시사됨, 모델에 뭔가 빠진 게 틀림없으며, 한 가지 가능성은 빅뱅 이후의 초기 밀도 변동이 표준 인플레이션 모델이 예측하는 만큼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상보다 대규모로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된다면 큰 공동이 더 쉽게 형성될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구조 형성이 표준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거나 다르게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력이 효과적으로 더 강했거나 암흑물질이 가정한 것과 다르게 행동했다면 구조가 더 활발하게 형성되어 더 큰 공급과 더 풍부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중력의 강도가 규모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변형 중력 이론을 제안하며, 이런 이론은 구조 형성을 강화하고 큰 공동이 생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옵션은 KBC 공백이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것만큼 극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은하계 조사의 관찰적 편향이나 체계적 오류로 인해 공허가 실제보다 더 깊고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다양한 그룹이 공허의 속성을 측정했고 다소 다른 결과를 발견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밀도 결핍이 20%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은 10% 또는 15%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실제 적자가 낮은 수준이라면 통계적 희소성은 덜 심각해지지만 표준 모델에 대한 과제로 남아있고, 공허의 정확한 속성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KBC 공허의 존재는 표준 우주론적 모델에 대한 논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람다 콜드 암흑물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모델이
대규모로는 실패한다는 증거로 공허함을 지적하며 구조 형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표준 모형이 잘못된 예측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드문 사건이 가끔 발생하며 통계적 이상치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해요. 그들은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같은 우주론의 다른 측면이 람다 콜드 암흑물질 예측과 매우 잘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하나의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반한 모델을 포기하거나 크게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실제 관찰이에요. 우리는 우주론적 원리의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드문 위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우리의 모델을 수정하여 큰 공동을 더 흔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암흑물질, 중력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며 두 사건 모두 우리가 우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KBC 공백은 우주론적 논쟁의 초점이 되었어요. 이 광활한 공허한 지역은 예상치 못한 과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공허는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기에 우주에서 가장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공허는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지배하는 유일한 영역이거든요. 은하단과 같은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저항할 만큼 강하지만 물질이 희박한 공허 속에서는 중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지고 이를 상쇄할 만한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어해요. 공허는 암흑 에너지의 반발 압력에 의해 우주 평균보다 더 빨리 확장되며 이로 인해 공극은 암흑 에너지의 강도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연 실험실이 되었어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구성 요소 중 하나로 1998년 먼 초신성 관측을 통해 발견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해요. 그것은 일반 물질과 중력과 반대로 행동하며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반면 암흑 에너지는 공간을 벌려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죠.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본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 상수일 수도 있고 공간 자체의 구조에 내장된 변하지 않는 에너지 밀도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역동적인 필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구별하려면 다양한 환경과 우주 역사의 다양한 시점에서 팽창이 어떻게 가속화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고 공극은 밀도가 높은 영역보다 이런 측정에 더 깨끗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공동을 통해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은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다양한 거리와 크기의 수천 개의 공동을 발견하고 특성화할 거예요. 각각의 공허는 암흑 에너지의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측정을 제공하며 다양한 측정값을 결합하면 우리의 이해도가 극적으로 향상될 겁니다. 만약 공동이 암흑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거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주론의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고 균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조차 중요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20억 광년 너비의 우주 구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운유나 추측이 아니라 관찰이에요. KBC의 공백은 현실이고 그 효과는 측정 가능하며 그 존재는 우주론에 대한 기본 가정에 도전합니다. 이것이 허블 장력을 설명하는지 중력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를 우주에서 특이한 위치에 두는지 여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질문들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